저는 홍성교에서 사용하던 이름은 문동진이었고요. 호적상의 이름이 문동팔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호적이 필요 없는 곳에서는 문동진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도 오늘 문동팔이라는 사람이 다녀갔구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나 많이 오고 싶었게요. 제가 아는 이름은 서울 홍성교회가 아니고 홍성교회거든요. 얼마 전에 드라마 부탁해요 엄마든가 엄마 부탁해요든가 아무튼 한양 스튜디오 쫙 광고 나오고 이 홍재천이 나오고 포방떡교 많이 나온 걸 봤어요. 제가 포방터 시장 지금은 다른 사람이 건물 지었다고 그러는데 홍은동 9의 136이 제가 이제 좀 살았던 곳이죠. 저는 홍성교회하고 인연이 1982년도입니다. 1982년 제가 군 복무하고 있던 시절에 이 교회 권사님이셨던 이동해 그때 저는 이제 전도사님이라 표현을 그때는 했었는데요. 그분이 군 선교를 하셔서 제가 금촌 지역에 군 복무 중에 아무튼 교회가 뭐 대대급이기는 하긴 하지만 대대급의 교회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하던 중에 누군가가 홍성교회의 이동해 전도사님을 찾아가 봐라 이제 이런 전달을 받아서 이제 바로 이 포방터 시장 안에 있는 그분의 집을 찾아갔었습니다. 사실은 물질적인 거, 돈 이걸 요구하고 왔는데요. 돈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는 의도를 갖고 계셨고요. 그것만이라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분과 인연이 돼서 군생활 잘 했었고요. 저는 이제 다른 곳 하다가 82년도에 제가 어떤 군 복무를 마치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이분이 언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고 홍성교회에서 82년부터 2000년 11월 말까지 근무를 하다가 직장 업무 때문에 사랑의 교회 출석을 하게 돼서 현재까지도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지금 출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성교회하고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의 관계는 제가 그 당시 이제 98년도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은 98년도에 남가자동에 개관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홍성교회는 서대문 지역에 굉장히 사회공헌 활동, 아무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할 때였죠. 서대문 구청이 서대문 홍성교회를 뭐 좀 높이 평가해줄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제가 소속한 어떤 재단이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한 말씀만 여쭤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 후에 개관식에 오셔서 커팅하시고 또 이 교회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은국 씨든가요 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 복지관 이용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아무튼 재정을 다지는 쪽에 홍성교회 있었는데 요즘 이제 점점 또 홍성교회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복지시설에 이렇게 조그만 액수지만 그래도 후원을 해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오늘 장애인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장애인의 특성 및 장애인 사역에 있어서 봉사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기꺼이 뭐 정말 만일을 다 제쳐놓고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 새 건물 아니었죠. 새 건물 예배 공간은 누구의 결혼식 때문에 이제 한번 가본 적이 있었고요. 5층이었나요? 아니면 이것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카페에 있을 때 일부러 이 둘레길 걸어가면서 일부러 오고 싶었던 곳에 와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장애인은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잠오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다음 들어가니까요. 그냥 이 꼭 다물고 있으면 수업 길어지거든요. 그냥 표현하시면 돼요. 예, 대한민국의 장애인은 몇 명 정도나 있을까요? 250만 명. 딩동댕 공부 많이 하시고 오셨네요. 어떤 근거일까요? 근거? 컨닝하지 마시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250만 명일까요? 여기 그래도 서대문 장애인복지관 직원 계신데 좀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장애인 수는 250만일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요. 등록 장애인, 우리가 주민 등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장애인도 대한민국은 90년도부터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등록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죠.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등록 안 한 사람은 왜냐 그러면 등록이 돼줘야 정책이 이렇게 등록 인원 수가 많아야 정부가 함부로 못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요,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수준이 왜 이렇게 이 정도뿐이 안 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작 본인은 장애인 등록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싸우는 거 단물만 빼먹겠다는 상태인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장애인 등록은 해주셔야 그래도. 그런데요, 250은 지금 등록 장애인 수고요. 들으니까 홍정길 목사님이 다녀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정길 목사님이 다녀가셨을 때 설교 중에 대한민국의 장애인 수는 250만이 아니었던 거로 제가 들었어요. 몇 명이었을까요? 네?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큰 소리로 하시면. 2015년도에 장애인이 약 289만 명이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 장애인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 복지 시설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등록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서요. 한 300만은 안 될까요? 뭐 그래도 마음을 쓰셨네요. 사실은 약 500만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500만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1981년도가 세계 장애인의 해였어요.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였어요. 대한민국 그때만 해도 장애인 복지법 없었어요. 1981년도 이전에는 대한민국은 장애인이란 이름으로 중앙정부가 장애인을 위해서 일해주는 거 별로 없었어요. 이때 제가 말하는 장애인이란 일반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이웃집에 있는 제가 장애인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일을 안 할 때였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을까? 그때만 해도 군대 가가지고 다친 분들 장애인 될 수 있잖아요. 또 아니면 뭐 선천적으로 소아마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집 떠나서 재활원 같은 데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은 81년 이전에도 있었어요. 아동복지법에 의한 지원, 뭐 이런 쪽.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원은 81년도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소리죠. 81년부터 이제 유엔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한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일반 가정에, 바로 우리가 보이는 저런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복지관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1982년도에 서울에서는 제일 먼저 서울 장애인 복지관이 고덕동에 이제 만들어지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것은 199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90년도 초반에 대여해서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2016년 4월 말 기준 서울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의 수는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책에는 없어요. 예? 몇 개요? 50개, 약 50개요? 약 50개 맞았어요. 지금 45개 정도가 되거든요. 이때 기준이 뭐냐 그러면, 법에서 기준은요, 한 구에 하나의 복지관이 있도록 만들자라는 거. 그러면 25개면 되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사립시설이 참 많아요. 사립이.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만 같아도요, 서대문에는 서대문 구립으로서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시립으로서 농아인복지관이 난가자동에 있어요. 서대문구에 2개가 있죠. 노원구에 가면요 7개 복지관이 있어요. 시립시설들을 다 모아놨네요. 목사님 오셨습니다. 예.
시립시설들을 이렇게 한 울타리 내에, 한 어쩌면 집원 내에 이렇게 모아놨어요. 서울시립, 서울북부, 상위군경복지관, 노원시각복지관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또 노원순복음교회가 성민복지관 지어가지고 또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2005년부터 2012년 말까지 근무했던 다운복지관도 노원구에 있어요. 이런 여러 복지관들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서울에서만 약 45개 정도, 전국에는 128개 정도, 이 정도가 있는 상태로 바로 그런 것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그러면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이 지역을 조사했더니 약 1,300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81년도가 세계 장애인의 해였었는데 그때 WHO가 보고하기를 전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라는 보고를 해요. 그 보고에 10%, 전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다라는 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 보고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장애인 수를 500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과 관련돼서 일을 하실 분들은 어떤 수치에 대해서 근거를 조금 해주시는 거가 조금 더 전문가답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자원봉사 아마추어도 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요. 그런데요, 벌써 30여 년 전의 표현이잖아요. 81년도는 2년 전쯤에 전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라고 보고했던 그곳에서 다시 전 인구의 15%가 장애인으로 보고를 다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등록한 장애인 수를 갖고 보다 보니까 5% 정도, 인구의 5% 정도만 장애인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갭이 생기는 거죠. 이때 갭은 어떠냐 그러면요,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은 미국에 가면 모두 다 장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장애인들은 한국에 오면 될 수도 있고 안 포함될 수도 있죠. 얼마만큼? 약 10% 정도는. 왜? 미국은 약 15%가 장애인이라면 이때 이 장애는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그 장애의 개념 한번 볼까요? 나라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아는 거 하고요, 또 어떤 법적으로 이 사람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하는 거는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장애인의 개념은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때 오랫동안이라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오랫동안일까요? 제가 지난해 11월 3일 날 복지관 옥상에서 뭐 가을거지라고 지저분한 걸 좀 치우러 갔는데 사다리가 이렇게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냥 해가지고 고관절 뭐 아무튼 해가지고 동네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가서 수술을 받고 한 달 있다가 다시 연세 재활병원 가가지고 또 한 달 정도 있다가 퇴원해서 지금 이제 일상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조금 안 좋죠. 기다리고 있어요. 집사람이 기다리더라고요. 6개월 정도를. 환자생활 6개월 지난 후에 장애인 될 수 있을까? 장애인 안 되는 게 좋죠. 그런데 그 보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 좀 받아보려고 신랑을 장애인화 안 된대요. 수술한 사람은 안 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그 어떤 병상생활 있었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환자로 만약에 다쳤어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을 때 당장 그 사고 났은 후에 병원 가가지고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가? 불허라는 거죠. 이때 어느 정도 경과대줘야 하냐면 6개월 정도를 성실하게 치료를 받은 후에 장애인 추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이 안 돼요. 그러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태? 절단된 사람은, 다리가 절단됐다든지 이런 사람은 상태가 분명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피 좀 먹게 한 후에 장애인 추진하면, 등록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시간 6개월 지나도 절단이고요. 지금도 절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장애인 등록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다 어떤 개인의 어떤 상태를 보고 장애를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자료 중에 그 WHO가 정의한 어떤 장애의 개념을 한번 보면은 한 사람의 기능과 장애는 건강 조건과 배경 요인 간의 복합적인 상호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배경 요인에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포함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좀 애국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 놓다 보니까 잘 와닿질 않은데 좀 풀이를 하자면 어떤 것이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예배드리는 공간에 예배드리는 어떤 초소에 장애인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장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을 쓰는 거예요. 한자 같은 경우 한자 한문을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도 어릴 때 저 같은 경우는 있네요. 어릴 때 낱말 뜻 공부를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낱말 뜻 공부 뭐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지금 하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하는 어려운 말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곳은 바로 장애 집단이라는 거죠. 예전의 장애는 본인 혼자의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문제로만 봤는데 요즘에는 그 환경이 장애인을 이렇게 수용하지 못할 정도라면 그 환경 또한 장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장애의 개념을 굉장히 폭넓게 보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대한민국의 장애인 유형 15가지 있습니다. 대분류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대분류. 예, 크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요. 눈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영역들, 그다음에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 신체적 영역이에요. 신체 영역이에요. 반면에 생각하거나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정신적 영역으로 보는데 장애를 신체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으로 크게 두 개를 나눠요. 그 중에서 신체적 영역이 12가지나 되는데요. 신체 중에도 외부의 장애가 있는 반면에 내부의 기능 장애가 있어요. 내부. 어떤가요? 오리지널. 저 예전부터 나타났던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자, 대한민국의 250만 장애인 등록한 장애인 250만 중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의 유형은 어떤 장애인일까요? 지체 장애인이에요. 지체 장애인이에요. 지체 장애인이에요. 자, 예전에는 이 장애인이 지금은 2016년 현재도 15인데 1981년도도 15종류였을까? 어떤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수준이 낮을 때는요 모든 것을 포함시켜 버리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수준이 사회가 변하면 변할수록 전문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예전에 81년도에는요 지체 부자유라는 이름으로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한꺼번에 봤어요.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봤었고요. 시각장애 그대로 있었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는 예전에는 없었던 거가 현재는 있는 장대고요. 어려운 말 중에 지금 바뀌었는데요. 황 집사님은 말고 황 집사님은 입 다물고 계시고요. 간질 장애가 있어요. 간질. 지금 여기 그 화면에서 간질이라면 무슨 소리로 바뀌었을까요? 네? 뇌전증이라고 지금 소분류의 맨 밑에 있는 맨 밑에가 아니라 그 글자로 쓰면 뇌전증이라는 어려운 지금 한문말로 바꿔놨더라고요. 간질이라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간질이라는 거를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듣기가 좀 싫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하지 말고 뇌전증이라는 그런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즘에 한번 읽어보죠. 자, 15장애인의 그 유형을 보면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그 다음에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이런 식으로 15종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정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또 변화 가능할까요? 변화가 가능하죠. 이제 지금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에 지금 나타나지 않는 장애인 이 유형 말고 이런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좀 이렇게 포함시켜서 서비스를 지원받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어떤 유형들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장애인으로 등록시켜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가 있나요? 어떤 사람? 치매? 치매. 치매도 뭐 가능하죠. 그런데 치매 지금 현재도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어 치매는 치매로 해서 장애인 쪽은 아니긴 한데요. 환자로서 이렇게 정부가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만약에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 65세 이상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무튼 우리의 생각을 자꾸 전을 해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또한 장애인으로 아까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미국의 장애인들이 한국에 오면 장애 안 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것 때문이냐면요. 미국의 장애인은요. 여러분 우리 일가 친척 중에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영어 잘해가지고 이민 갔어요? 어때요? 잘해가지고 갔어요? 아니면 아니어도 갔어요? 아니어도 간 사람들이 뭐를 어떤 교육을 제일 먼저 받는 게 뭐였어요? 정부로부터 그 지역으로부터 서비스 받는 거 뭐 있었어요? 말 가르쳐 주는 거. 그때 바로 그 정책이 소수 이민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말을 가르쳐 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서비스가 바로 장애인 정책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장애인은 영원히 계속해서 될까요? 스스로 살 수 있으면 장애인 혜택 안 받아도 되거든요. 대한민국도 요즘에는 한 번 장애인은 영원한 장애인이냐면 그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장애인 등록이 90년도부터 돼 있었는데요. 처음에 그래서 최근까지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없었어요. 별로 신경 안 쓰고 자란 그 세월을 보냈는데 최근에 와서 정부는요, 당신 어떤 재등록, 재진단을 받아야 되는 시기입니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게 돼요. 어떤 것 때문에? 요즘엔 활동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부의 돈이 직접적으로 이제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그런가를 봐요. 현재도 그런가를.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나서 6개월 지나서 장애인 등록을 하죠. 1, 2년 차는요. 어쩌면 누워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심했던 어떤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요즘에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될 정도 됐거든요. 누워있을 때 장애인 등록 받으면 만약에 지체장애인 1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한 5년 정도 지난 후 지금 상태만 장애인 등록을 한다 그러면 1급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지를 이제 정부는 이렇게 신경을 쓰죠. 계속 신경을 써서 진단을 받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정도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장애인 중에서 제일 많은 프로테지 우리 장로님 중에 또 아니면 제가 손장로님하고도 정심을 같이 하면서 들었는데 이 홍성교회 안에는 서울 홍성교회 안에는 소아마비로 인해서 아니면 아무튼 지체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분이랄까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을 만약에 이제 서비스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거가요. 제가 지금 모형으로 이렇게 휠체어를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가서 도와주기가 쉬운데 모르면 삐죽삐죽해요. 휠체어 하나를 펴고 접고 밀고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숙달이 되면 도와드릴까요? 가서 이렇게 내가 말을 걸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좀 만약에 도와주세요 했을 때 이거를 펴기를 난처해 하면 우리를 신뢰하지는 못하죠. 도움을 요청하는 쪽에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무겁지만 갖고 온 상태인데요. 휠체어를 어떻게 펴냐 그러면 휠체어를 펼 때 이렇게 접어진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석 부분 있죠. 이 방석 부분을 밀어주면 방석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방석 부분을 밀어주면 휠체어는 펴지게 돼 있어요. 또 만약에 차에다가 좀 실어주세요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휠체어가 접어지냐 그러면 이 방석 부분을 위로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접어서 올리면 들지는 않더라도 접어서 올리면
휠체어는 접어지게 돼 있어요. 단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이 발판이라고 있는데 이 발판이 장애인이 탔을 때는 이런 어떤 펴지게 돼 있고요. 장애인이 안 타면 이렇게 세워줘야 이렇게 밀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밀착 어떻게 해줘야 될까? 펼 때도 방석을 눌러주고요. 갤 때도 휠체어를 접을 때도 이 방석을 들어준다라는 정도. 여러분들 휠체어가 위로 어떤 경사로로 올라가려고 그럴 때 경사로로 올라가려고 그럴 때 밀고 올라가는 거가 쉬울까요? 아니면 경사로를 내려오는 거가 쉬울까요? 어떤 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내려갈 때 미는 사람이 힘들어하죠. 그렇다면 계속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앞에 실어놓고 휠체어를 그렇게만 하지 말고 방향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방향으로 틀어버려서 오히려 미는 사람이 뒷걸음질 쳐서 내려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때 무게중심을 이제 방향을 바꿔버리면 되죠. 우리가 오히려 휠체어가 경사로를 내려올 때 휠체어가 이런 방향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뒤로 제껴버린다라는 거죠. 제껴버리면 빨리 안 내려가거든요. 경사로에서도 빨리 안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는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해야 타고 있는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실습을 통해서 많이 해보셔야 좋을 것 같은데, 지체장애인은 어떤 원인이 다양하죠. 너무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사회복지 특히 장애인 경우에는 개별화라는 거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모든 장애인에게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공통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은 어떤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다라는 걸 항상 전제를 하고 가셔야 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람은 정말 심해서 누워있는 어떤 사람들, 와상장애인이라고 할까요? 누워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좀 생각하거나 아니면 척수가 손상돼서 사지가 마비되신 분들, 이런 분들, 이 뇌 기능은 괜찮고요. 어느 얼굴 부분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시는 할 수 있어요. 지시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럴 때 저는 이제 종종 예를 드는데요. 비서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사장이랄까 회장님이 이렇게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누구 무슨 비서 이것 좀 해줘 해도 기분 별로 안 나쁜데, 독립심이 강한 어떤 분들은요, 그런 지시 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해줄 망정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누구님 저 창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 창문 열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안 그럴까요? 아닐 것 같아? 예. 자, 그런 분들은 특히 만약에 사지가 마비된 분들 같은 경우는요, 더워도 땀이 잘 안 나네요. 그러면 체온이 막 올라가 버릴 수 있죠. 또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가 제일 편한 자세냐면 그게 아니에요. 앉아 있는 것 또한 힘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때는 휠체어를 좀 이렇게 눕혀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머리 부분을 밑으로 좀 해서, 아니면 좀 편한 곳에 좀 눕혀준다든지. 그래서 앉아 있는 것만, 왜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위 변경, 뭐 때문에 체위 변경을 하라든가요? 욕창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2시간 그 이내에 체위를 좀 변경해서 혈액 순환이 되도록 해주라는 건데, 특히 그렇지 않으면 욕창이 생겨서 쌀이 썩게 된다라는 이런 것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마비된 곳들에는 어떤 환경 이거에 대처할 능력이 없죠. 따뜻한 거 아니면 뜨거운 거가 돼도 뜨거 할 수도 없고요. 차가운 거만 그게 해도, 그래서 겨울에는 동상, 뭐 뜨거운 거에는 화상, 이런 염려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도와줘야 될 어떤 영역 중에 하나는 대소변 처리가 곤란한 지체 장애인들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좀 소위 말해서 인식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외출을 하기 위해서는 먹는 거를 조절을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안 먹어요. 그래서 밖에서 실수 안 하려고 하고요. 오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밖으로 자연적으로 새도록 모아지게 해서 쏟아주면 되는 그런 상태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더 이제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누구나 다 마찬가지긴 한데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원하지 않는 거를 친절하다는 거 해주는 거. 요즘 장애인의 그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이제 나온 그림 중에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심한 장애인이 어렵게 와가지고 자기 집 현관문 지금 열쇠를 잠그려고 그래요. 집 안에서 나왔어요. 집 안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밖에 외출을 하려고, 내성마비 아주 심한 사람이네요. 열쇠를 잠그고 외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웃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문 여는지 알고 문 열고 집 안에 다시 집어넣어버리고 자기 가요. 정말 노력해가지고 자기 집 지금 현관문 잠그려고 하는데 너 어디 가는지 뭐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자기가 밖에서 오니까 오는지 알고 그냥 다시 집에 넣어놓고, 이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동안 사시면서 제일 고마웠던 사람, 어떤 사람이 고마웠을까요? 제일 고마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말 목이 마른, 갈증이 심할 때 냉수 한 그릇 건네주는 사람, 제일 고마운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뷔페를 여기 차려놔도 별로 안 고맙죠. 필요한 거를 요구를 들어줄 때 고마운 사람이라는 건데요. 서울 홍성교회가 장애인 예배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장애인 예배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장애인 예배가 꼭 필요한 사람들. 한번 들어볼까요? 장애인 예배가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예, 자발적은 그래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표현하시면 집에 있는 어떤 움직이기 곤란한 사람에게 장애인 예배는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까요? 이동수단 해주는 거 굉장히 좋죠. 그런데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르다는 건 뭐냐면, 과연 예배가, 요즘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인터넷 방송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를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교회가 크면 저 본당에서 하는 거, 만약에 이곳도 예를 들어 주일날에 연결해가지고 본당이 아닌 이곳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설교 그냥 이해가 가능하고 할 정도 같으면 그분에게 꼭 이동 지원이 꼭 이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정말 그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하나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하죠. 이 장애인 예배가 꼭 필요한 상태죠. 왜냐 그러면 요즘에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동안의 장애인 어떤 복지는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인구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장애인 유형 15종류 중에서 장애인 수는 많지는 않지만,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요구하는 거가 어렵기 때문에 복지는 그 사람들 위주가 아니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아니면 청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그런 사람들 쪽에 접근을 많이 했었어요. 뭐 정부라든지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당사자주의 해가지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 정도는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때 좀 객관적으로 해서 이것저것을 공부해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아까 말했잖아요. 지체장애인이 요구하는 것과 어떤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지체장애인들은 편의시설이 돼 있으면 돼요. 제가 예전에 여기 이제 교회 출석을 할 때 어떤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아마 뇌졸중으로 인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시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홍성교회는 계단이 있을 때였죠. 예배 공간을 대회실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갖고 가야 되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휠체어를 들고 예배 공간을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거 용납 안 해서, 내가 그때 교회 건축할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한 거가 참 한스럽다라는 표현을 이 교회 이미 돌아가신 장로님이 하신 소리를 제3자로부터 이제 들었어요. 요즘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또 많은 교인들이 타려고 할 때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준다면 그냥 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가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무리 공간은 합해져 있지만 뜻을 이해를 못한 사람한테는 이제 쉬운 말로 전해주는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그 목사님 내지는 전도사님이 필요한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에 서울에는 아니면 한국에는 어떤 장애인 부서의 예배 공간들이 예배 그 부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지적 장애예요. 지적 장애는 어떤 사람들이 지적 장애냐면 지능지수 75 이하, 지능지수 학교 교육에서는 75인데요.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지능지수 70 이하를 지적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지적 장애인.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1차적인 요건은 표현들이 가능하죠. 1차적인 거 또 70 정도 되면은 뭐 그냥 단순한 일거리는 수행할 수 있어요. 단순한 일거리들은 수행할 수 있는데 창의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들은 곤란해요. 이럴 때 어느 정도 방송을 이렇게 즐겨 보냐 그러면 개그 콘서트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거를 계속 일주일마다 계속 하잖아요. 반복적인 어쩌면 특수교육 방법의 한 방법이더라고요. 어떤 코너를 봤을 때 다음에는 누가 아마 단어 몇 개 바꿔가지고 나와요. 개그들 보면 다음에 누가 나오고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웃고 막 이런 정도에 있는데 이 친구들 정도가 보통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는 지적 장애인도 1급부터 3급까지 있는데 아마 2017년 정도 되면 1급부터 3급이 아니라 그냥 장애인 전체를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으로 구분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도 사실은 어쩌면 구분이기는 한데 장애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계속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서 이제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1급부터 3급까지가 있는데 1급은 그야말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3급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간단한 어떤 어딜까요?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카페 같은 데 근무를 할 정도예요. 뭐 바리스타 훈련 받아서 커피 빼고 빨리는 곤란하죠. 손님들이 빨리 하면 이 친구들은 적응하기는 어렵지 모르지만 자기 템포로 이렇게 할 때는 근무가 가능해요. 아마 2급 정도 사람들이라면 보호작업장 같은 데서 그냥 선생님 지도하에 그냥 앉아가지고 하루 일과를 마칠 정도의 수준들이 있어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원인은 너무너무 다양하죠.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태어난 후에 지원하는 방법들은 각양각색이라는 거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창의력이 잘 안 된다 그랬어요. 응용력이 약하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응용력이 약해서 꼭 본인이 훈련을 통해서 본인이 안 곳까지 모이도록 하고 또 그곳에서 헤어져야지 그냥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그 정도는 알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 근처에서 헤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방향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일을 할 때 항상 본인이 알고 있는 홍성교회 앞에서 어느 공간에서 모이고 어느 그 공간에서 헤어져야 그 사람이 길을 찾아서 집에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뭐 저 도로가에서라든지 당연히 알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훈련되지 않은 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본인들이 아는 공간 안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장애인 중에는 자폐성 장애인들이 있어요. 제가 책을 몇 권은 갖고 왔는데요. 이 안에는 2015년도에 공동생활이라는 곳에서 생활하고 4개 공동생활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과 자폐성 장애인들의 야간 생활 위주로 아니면 뭐 주말 어떤 생활을 선생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럴 때 내가 기분이 어땠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냥 관찰 아니면 심정 이런 것들을 이제 쓴 책을 제가 엮었는데요.
저는 지난해 1월부터 발달 장애인들,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들을 한때 부를 때는 발달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 청년들에게 신앙생활, 어떤 장애인 예배 공간에 좀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제 어떤 그 예배 이거를 휴직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데리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처음 예배 공간을 만약에 예배 어떤 한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있는 어떤 헌신하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장애인을 찾아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오는 거가 잘 안 되니까. 지적 장애인들도 자폐성 장애인들도 스스로 오는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집집마다 태우러 다니죠. 그래서 장애인 부서는 거의 다 이제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어떤 차량들이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가서 태우고 저 집에 가서 태우고 하는데 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 11월 3일 이때 아침까지도 장애인들과 함께 야간 생활을 같이 했어요. 이들에게 이제 예배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했는데요. 제가 1월 달에 교회 가가지고 그냥 어떤 그 장애인 파트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 앞에서 제가 눈물을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예배에 참석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누가 안 알아주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막연히 막 좀 눈물을 보였던 그런 어떤 심정이 있었어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 장애인들과 일을 할 때는 그 효과 별로 안 나타나요. 어쩌면 지속적인 그러니까 받아들임, 현재 상태를 만족하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지난해 11월부터 제가 야간 생활을 담당했던 그곳에 새로운 선생님이 왔어요. 새로운 선생님이 왔을 때 역할은 내가 좀 수고를 하면 저기 어디야? 영광교회인가요? 영광교회. 강북구에 영광교회는 장애인들이 한 200명 정도 된대요. 그곳에 오랫동안 부감 내지는 그 부장 선생님, 그 장애인 파트의 부장 선생님을 오랫동안 했던 분이 지금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잠깐 보는 거는 쉬운 거라는 거죠. 지금 4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청년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요. 내가 조금 어떻게 하게 되면 금방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까 모든 게 오줌 놓았어요. 오줌 쌌어요. 청년 지금 30살에 가까운 청년들, 30 넘은 청년이 그냥 오줌 옷에다 싸는 거가 그냥 옷 입고 싸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소변 변소가 가지고 화장실 가서 옷을 어떻게 해야 안 싼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거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바지는 내렸어요. 그냥 서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들 경우도 보셨을 텐데 그러면 옷이 다 젖게 되거든요. 변기에 앉았어요. 변기에 앉았는데 성기를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옷이 안 젖는지를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기에 앉혔어요. 분명히 소변이 앞으로 싸가지고 옷을 다 젖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현재 있는 것에 감사보다는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옷 금방 갈아입혀놓으면 또 싸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실망 아닌. 그래서 저는 현재에 감사하십시오.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식의 이제 슈퍼비전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들 사역을 하시면서도 내 수고가 있음으로 해서 이들이 금방 바뀌면 장애인 아니에요. 금방 바뀌면 장애인 아니에요. 그거는 금방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은 환자는 그래요. 제가 들어 누워 있었어요. 강남 세브란시스 대는 어쩌면 제일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걸어 다닐 수 있고 연세세 재활병원에 왔더니 저는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제 모야 병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워 있었다가 걸을 수 있고 이런 환자는 변화가 금방 되는데 반해서 장애인들은 그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정상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장애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는 많은 변화는 그러나 그들 또한 귀한 하나님의 어떤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요.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장애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 막 내 앞에서 야단 법석을 하는 사람을 내가 두려워해 버리면 그 친구는 나를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체구도 사실은 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만약에 여자 선생님이 쪼물매였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막 이러는데 여자 선생님이 안 무서워할 리가 없죠. 그러나 그 카리스마 내지는 이런 것 가지고 한번 제압을 해주시고, 특별히 지금 나를 해치려고 아니고 본인 스스로 분이 나니까 막 길을 막아버리는 청년이 있다든지, 아니면 막 혼자서 이거는 자기한테 하는 거지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하지마 하면요, 안 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이제 둘이 안 싸울 텐데 계속 하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때려버리는 친구들이 자폐성 장애인들의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이협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무서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접촉을 해서 그 사람을 알아야 되죠. 처음 만나는 사람 안 무서워할 일은 없으니까. 장애인의 특성들이랄까, 자폐성 장애인들, 혹시 자폐성 장애인들이 나한테 반말을 하더라도 기분 나빠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 그러니까. 아무리 존댓말을 쓰라고 해도 너 이름 뭐야? 그러면 너 이름 뭐야라고 대꾸할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저렇게 간에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 그러면요, 기본적인 거, 제가 장애인 복지관 관장으로서 그다음에 여기저기에 지금 제가 관할하고 있는 시설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룹홈들 뭐 4개, 또 아니면 주간보호, 단기보호들이 이 서대문구에 여기저기 숨어 있는데, 어떤 정신을 갖고 일을 하냐 그러면 장애인들 잘 입히고 잘 어쩌고 해가지고 따로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가 제일 좋은 장애인 복지냐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가 아니라 일반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도록 해주는 거, 이때 장애인 차별받지 않도록 그냥 이웃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가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지, 장애인 복지관 따로 만들어 가가지고 그곳에서는 대우받고 어쩌게 하다가 일과 시간 마치고 지역사회 와서는 푸대접을 받는다, 이거는 장애인 복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거, 뭐 예배부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어쩌면 초치는지도 모르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장애인을 우선 대우를 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거는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장애인주의 4월 20일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 관련된 설교를 하셨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마음을 장애인 수용 쪽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는 거는 담임 목사님이 하셨어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렇게 차별되지 않고 격리되지 않고 사는 거가 제일 궁극적인 목표죠. 그러나 교육도요, 통합교육이 있는 반면 분리교육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함께하기. 그러나 분리교육으로만 만족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분리교육과 또 통합교육이 함께 가는 거가 장애인 교육에서는 또 필요한 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거,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장애인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가 있고요, 장애인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거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애인의 능력 어떻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보다 뛰어난 능력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장애인들이? 많아요? 많아요. 우리 형님은요, 눈을 감았지만요, 못하는 게 없어요.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들 네 손가락이 피아니스트 알죠? 여러분들 피아노 잘 치신가요? 손가락 4개 가지고 그렇게 즉흥 뭐 한상곡 이런 거 잘 칠 수 있어요? 노력하면 장애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지는 바로 그렇게 노력한 어떤 좋은 점들을 나타낼 때 이미지는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친구가 카톨릭 신자가 아니었으면 벌써 홍성교에서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연주를 듣고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카톨릭 신자예요. 뭐 지역 쪽에서 초청해가지고는 많이 하는 쪽인데, 연주를 앞두고 이 사람이 연습 안 해가지고 오겠어요? 연주를 앞두면 연습을 하게 되죠. 능력이 개발되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손가락이 만약에 아무 능력이 없는 손가락이 4개라면 기형이라고 놀림을 했을 텐데, 이 손가락 4개를 열심히 움직여서 연주를 해가지고 했더니 이 손가락이 오히려 한번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또 다르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아울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장애인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 예배 능력을 키워주는 거, 예배 드리는 능력이랄까 이런 것도 키워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만나는 그 시간에 혹시 지저분하게 온다 그러면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일반 성도들로 하여금 아우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좀 추하게 느껴 외면당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대상이 안 되도록 씻어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쩌면 주일날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 옆에는 여벌 옷들이라든지 이런 것 있어줘야 돼요. 부모 없는 경우 제가 복지관 옆에 지나다니는 어떤 자원증후군 청년 오도록 해서 매일 밥 공짜로 먹여요. 밥값 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2,500원씩 내야 되는데 내일이랄까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냥 거린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오도록 해요. 제가 다른 사람 직원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엄한 편이긴 한데요. 장애인한테는 못해요. 왜냐 그러면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러면 옷을 바꿔 입힌다든지 또 아니면 얼굴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수건 꺼내주면서 얼굴 씻고 오라든지 뭐 아니면 씻게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스스로 나누면 거지가 되니까 우리들이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장애인 사역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장애인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보다도 저 원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요즘의 장애인 복지는요 그냥 도와주는 시혜에서 이제는 권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일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는 권리를 주장하네요. 권리를 주장한. 전에는 그냥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선한 일, 좋은 일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저를 공격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시에서 권리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 서운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복지 또한 예전에는 선별적에서 요즘은 보편적 복지로 변하고 있잖아요. 저는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재활재단에 이제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엔 재활재단 이랬었는데 지금은 재활에서 자립을 해요. 그래서 장애의 정의라든지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해결 방식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제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그저 일방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는 쪽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사회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어떤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의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전에는 서비스를 주는 쪽이 우선이었다 그러면 요즘엔 서비스 받는 그래서 당사자주의, 소비자 중심 이런 소리가 난다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장애인들은 무조건 감사하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서운하게 생각 안 하고 맞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요즘의 시대가 그러니까 나는 수고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수고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사실은 예전 정말 1990년대 이전처럼 정말 사람을 만나게만 해줘도 고맙다고 하는 시대는 요즘 아니다라는 걸 이미 알고 들어가셔야 실망을 안 하지. 왜냐 그러면 요즘에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당사자들의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요즘 이 목발을 짚고 있는데요. 이 클러치를 짚고 있으면서 나 당사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요즘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아마 몇 달 내로 이거 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탈시설하고 들어보셨나요? 탈시설 요즘 탈시설화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요즘의 복지 패러다임은요. 시설에서 지역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로 그 생활 터전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부모 떠나서 살았던 그 여러 모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요즘에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그걸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에 한 4명 정도 선생님 1명하고 살기를 원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우선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지원을 해줘요. 선생님을 지원해주는 일들을 해요.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2순위고 3순위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시설에 있던 사람들을 흩어 나누는 일을 지금 탈시설화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흩어 나누기 위해서는 지원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아울러서 시설은 우리가 만약에 그동안 후원을 했다든지 이런 곳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은평재활원, 뭐 은평천사원, 은평천사원이라고 만약에 할 때 그거는 주일날도 운영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지역사회 저 같은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할 수 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날은 제가 근무를 해야 될까 말을 안 하는 쪽에 이제 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야간에도 아니면 주말에도 선생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서울시는
주말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소규모 시설에게 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을 지난해부터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에 복지 정책도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태도와 능력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할 때 그 함께하는 장애인들의 위상이 올라갈까? 이걸 만약에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좀 발언권이 있는 이런 분들이 장애인들을 섬기면 그 장애인 어떤 파트는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좀 섭외를 하시고 또 제일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담임 목사님이 이 장애인 예배 사역에 많이 신경을 쓰고 대예배 시간에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장애인 예배 사역은 금방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사역자이십니까? 우리는 장애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까? 아니면 밥을 먹여주기 위해서 그런 역할에 충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장애인들에게 참여 기회를 줄 때 동정심이 아닌 장애인에게 도전감 그리고 삶의 의지와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생각에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물고기 잡아서 주기보다는 잡아먹는 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동정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기보다는 장애인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다는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손을 모으고 또 찬양을 하고 금방 어떤 효과는 안 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뭐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겠지만 복지 쪽에서는 인권의 개념 때문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는 장애인과 인권에 대해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한국 장애인 인권 현장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지나 저만 같아도 그렇게는 않은데요. 제가 해외 여행을 갔을 경우였는데요. 해외 여행은 그 방문한 기관에 장애인들 얼굴 함부로 사진 못 찍게 하고 있어요. 왜? 요즘도 인권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걸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꼭 물어보라는 거죠. 사진 찍어도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오케이 한다 그러면 사진 찍어야지. 그냥 한국 사람 습관으로 외국에 가가지고 장애인들 놓고 앞에서 사진 딱딱 찍으면 이거는 고소당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또 생각해 보실 내용이 장애인의 교육에 있어서 어떤 예배에 있어서 분리 예배가 좋을지 통합 예배가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 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사역을 준비하면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와 함께하는 장애인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역량이 강화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어떤 세미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동안 제가 사랑의 복지관이라는 곳에 근무할 때 사랑의 교회 장애인 사역 연구소라는 곳이 주관이 돼서 장애인 부서 교사들 어떤 집단 세미나들을 오랫동안 1년 상반기 있고 하반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하루 저녁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일주일 단위를 놓고 교육을 시키고 그것도 해마다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 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많이
이제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배워야 될 텐데요. 이제는 접근한다는 거가 오늘의 기회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접근하면서 배워야 되는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오실 이런 분들한테 연락이 돼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서비스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면 이거는 좋은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자기 결정권이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결정권이 예배드리기 싫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느 날 기분이 그렇다면 강권적으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지 않으면 이게 차별이다라는 말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했던 소리를 내가 기억하고 인용해 봤습니다. 무엇이든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이제는 차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지났고요. 입장 바꿔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아울러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수고하는 거가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봉사, 일방적인 희생은 과연 의미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장애인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저 그동안 신경 못 썼던 사람에게 조금 신경을 쓰는 그런 쪽의 접근을 통해서 서울 홍성교회에 장애인을 위한 예배 파트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 파트가 무궁한 발전을 하기를 저도 일터에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처음이 아니라 또 중간에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고 싶고요. 아울러 저도 힘이 될 수 있으면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섬기는 시설이 바로 힐튼 호텔 뒤쪽에 있어요. 거기는 주일날도 있는 곳 사람들이 있거든요. 단 서비스 치르러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데리러 오지 않으면 이동을 곤란한 사람들이고요. 한 번 데리러 가면 4명 정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뭐 이만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만약에 그러나 쉽지 않은 친구들이라는 거, 오줌 싼다는 거, 또 그래서 화장실 자꾸 데려다 다녀야 되고요. 이런 친구 참고로 남성들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장애인 예배 사역을 처음 하면서 5월 29일 날 첫 번째 한 달 한 번 정도 하게 되는데 네. 우리 관장께서 많은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이게 장애인 예배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두렵고 있는 것이 특히 발달장애인들 오게 되면 많은 사고가 염려가 되는데 그래 이제 그 예배장이 이런 예배장이 좀 공간이 좁은 의자가 고정된 예. 어떻게 그것을 챙기고 주의를 할 것인지 장의자 놓여 있는 거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칸막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친구 뭐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론 달리기는 차 12인승 안에서 조용해요. 차를 타고 갈 때 그 좁고 이러잖아요.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막 천방지축 돌아다니는 사람 한두 명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많은 수가 있다면 주로 제자리는 지킬 거고요. 그냥 편하게 그냥 있으세요. 저 문 닫아놓고 저 장로님들은 문 지키라고 그러고 그냥 이 안에서 좀 놔도록 이렇게 너무 엄숙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조금 펼쳐놓고요. 어떻게 노는지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첫 번에는 그러면서 서서히 바뀌고 이럴 때 이제 사실은 강화물이 중요하죠. 강화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친구 중에 한 친구 간식 먹을 시간 되면 막 제자리에 앉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화물이 있으니 필요하니까 뭐 그 귀중하지 않은 큰 거 비싼 거 이거 필요 없어요. 어쩌면 이 모든 식구들에게 어쩌면 그 새우깡 한 봉지도 족할지 몰라요. 그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제가 그동안 봤던 경우라면 어떤 공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할 건 없는 것. 단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아까 말한 간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간질 갖고 있는 사람들 경우는 위험물이 있을 때 하거든요. 만약에 간질이 있다고 병력을 이렇게 소개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조금 소위 우리 비장애인 교사를 꼭 붙여서 부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쓰러지지는 전조라는 게 있어요. 관찰만 한다면. 그래서 누군가는 1대1로 붙어가지고 서비스를 하지만 누군가는 옆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또 필요해요. 그 교실 아니면 예배 공간 전체를 볼 수 있는 누군가는 있어주면 저 친구 좀 이상하다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숲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나무를 볼 수 있는 역할로 조금 나눠서 보되 너무 조급하게 위험한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단 내가 의지할 수 없는데 지 몸 사리는 거는 끝내주고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발달장애인들이. 그러니까 뭐 일부러 머리를 이렇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그리고요 학교를 어디 다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학교를 어디 다녔습니까 물어봤을 때 학생들 경우라면 일반 학교 우리가 아는 그냥 고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초등학교 한때는 너무 염려 안 해도 되고요.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거는 저 대형 학교 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뭐 우진 학교 다니고 있어요. 우진 학교는 휠체어 이용하는 친구들 좀 걷기가 어려운 친구인데요. 연세제한학교 다니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지력들은 다 괜찮아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해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인데 대형 학교 다닌다든지 이 학교 여기 만약에 괜찮다면 여기 사랑의 학교 어디 있나요? 저 수도 사랑의 학교라고 유치원 과정이 있거든요. 유치원 과정 유치학교가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 특수학교에 다닌 친구들이라면 별로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특수학교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공간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 안 하시고 그냥 믿고 구더기 무서워도 장목 당구는 이거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마음 편하게 계셔요. 밤잠 못 주무시는 고민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으니까 그냥 좀 편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혼자서 짐 다 지려고 하지 마세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일반 지체 장애자들하고 네. 정신적 지체 장애자들하고 예를 들어 혼합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예. 일반 장애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가진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은 성격이 반응이 나거나 저는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 저희는 같은 장애 가진 사람들도 싫어할 수도 있고 당연히 싫어하죠. 아주 싫어하죠. 왜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을 함께 모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예배라는 이름이라면 시각장애인에게 왜 따로 예배가 사실은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라면 시각장애인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영상 해설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지금 이 공간은 사각형에다가 뭐 주방 시설이 돼 있는데 그 주방에는 어떤 타일이 붙어 있고 동그란 타일과 청색 타일과 뭐 이런 소리를 설명해 주는 어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공간에 대해서 따로 아까 개별하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시각장애에게 예배라면 다 눈 한번 감아 보실래요? 눈 다 모두 다 감아 보실래요? 지금부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예배 하겠습니다. 찬송 몇 장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면 선창을 해두든지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그냥 읽을 수 있고 점자로 주면 되고요. 시각장애인들에게 사실은 다른 거는 있어요. 어떤 그 후원의 성격, 지원하기 위한 거 있잖아요. 물품을 많이 준비해서 후원품 내지는 지원품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예배할 때는 이 장애인들이 함께 1년에 한두 번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예배자로서의 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 위해서는 그냥 본당의 크라운홀 그쪽에 그냥 주일날 11시에 오도록 해주면 되고요. 이때 누군가가 우리 이제 이 아름 봉사회에서 그 시각 사실은 요즘에는 활동 보조인이 있어서요. 예배 가겠다 그러면 그냥 그 활동 보조인이 그분 모시고 예배 어떤 좌석에 앉혀놓을 거고 그래서 그분이 신앙인이면 함께 예배 드릴 거고 아니면 따로 시간 보낼 거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사실은 별로 분리 예배가 필요치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하고 얼마나 갈세하는지 몰라요. 서로 가요. 우리 이상적으로 뭐 시각장애인이 없고 시각장애인이 없고 청각장애인이 타가지고 뭐 길을 둘이 조인해가지고 길을 안내해주면 좋겠 어떤 공간에 있어서요. 중구의 어떤 복지관 어떤 그 복지타운에는 시각장애인 어떤 그 사무실도 있고 청각장애인 사무실도 있었어요. 아무도 없지요. 시각장애인이 말을 했어요. 이제 문 잠그려고 아무도 없지요. 그랬더니 대답을 했겠어요. 청각장애인 파트에서 문 잠가버리고 퇴근했어요. 청각장애인이 퇴근하려고 그랬더니 문이 잠겨버렸거든요. 그렇게 뭐가 안 맞을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뭐 하겠다라는 거는 성격이 다른 거는 이렇게 따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예배라는 거는 그렇다는 거죠. 예배 지금 목사님을 중심으로 서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목사님이 설교 아니면 어떤 파트에 중등부 아니면 고등부에 아니면 또 어린이 파트에 그 주 담당자의 설교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굴까? 이럴 때 다행인 거는요. 아동이나 청년이나 정신적 장애 이때 정신장애는 아니에요. 정신장애는 똑똑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정신장애는 그래요.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는 아동이나 청년이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 생각해야 돼요. 물론 등치 때문에 이제 더 크면 아동반이 있고 성인반 또 나누기도 하는데 이때는 막 그림으로 막 설교를 해주고 하거든요. 아마 2교시 때 잘 설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오늘 뭐 시간을 넘쳐서 제가 실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